서울과 경기 북부 등 중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곳은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22% 늘리고 공무원도 3만 6천 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도 162조 원까지 늘려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연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뉴스가 끝난 뒤엔 긴급 대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장관 대여섯 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는데 후임으로 공군 출신인 정경두 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함께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2명 모두 박 씨가 운영하는 뮤지컬 공연회사에 소속된 배우들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명성교회 세습이 합법이라는 교단 판결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가족이 4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과수원과 밭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산림청이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퇴거를 요청했는데요. 이처럼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적도가 실제 땅의 경계와 다른 곳이 많습니다. 그 실태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서울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과 경북에도 강한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쏠릭이 지나간 뒤에 이번에는 폭우가 복병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먼저 경기도 고양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서울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빗줄기가 더 굵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고양시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거기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고양시가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북부지방 등 중부지방에는 지금도 이렇게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일산을 잇는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강한 비가 내리면서 물에 잠겨서 자동차들이 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 차량 한 대가 저렇게 서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차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바퀴가 물에 잠겨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천둥, 번개도 치는 등 이렇게 이 주변에 비 피해가 지금 극심한 상황입니다. 예. 자, 오후 늦게부터 호우 경보가 확대됐는데 지금 대비를 특별히 해야 하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네, 그걸 말씀드리면요. 오후 6시 반을 기준으로 김포와 광명, 시흥, 고양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인천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가평, 파주 등과 강원도 철원, 화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요. 이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각별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또 이번 비가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이런 국지성 호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밤사이에 산사태라던가 침수 그리고 축대 붕괴 이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에 그리고 경북 지역에 머물렀던 비구름대가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전부 비상에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비가 계속됩니까? 그리고 다른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로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네, 일단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그리고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기압 배치에 따라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태풍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된 태풍 제비가 일본과 한국 쪽으로 이동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은 다음 달 1일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태풍도 아무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군요. 서효정 기자가 고향 또 서울에 있는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울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곳 상암동도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서울 상황을 일단 좀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길 기자, 오후 7시 40분에 갑자기 호우 경보가 내려졌죠, 서울에? 네, 서울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만 해도 비가 예상되긴 했지만 호우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 20분 전, 그러니까 7시 40분쯤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 있던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서울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오후 7시 기준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95.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서울 지역에 대해서도 산사태나 침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밤새 서울에 비가 얼마나 내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서울은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40mm 이상의 강도의 비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경기와 서울, 강원 영서 지역은 집중호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한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청와대도 연결할 예정인데 잠깐 청와대 쪽에 카메라를 보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연결이 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이긴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이 비가 대전과 충청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시간당 60mm가 쏟아지면서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했다던 대전시는 이 큰 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보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도에도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차들이 도로 한가운데 잠겨있고 버스가 지나며 일으킨 물결이 승용차 앞유리를 때립니다. 물은 도로를 넘어 인도와 상가까지 들어갑니다. 세상에. 난리 나네. 여기도 약간 높은 지역인데 물이 가득 차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기 통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찌걱찌걱 물이 나와요. 이렇게. 골목 주택가도 잠겼습니다. 도로가 잠기자 시민들이 직접 하수구를 뚫어보기도 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제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차량은 침수되지 않도록 바퀴 아래 돌을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대전에 시간당 최고 65mm, 오전에만 1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 25채, 건물 18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침수 현장에서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집중호우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했지만 비만 오면 새던 농수산물 시장 지붕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이게 1, 2년도 아니고 매년 하는 일인데 오늘 밖에서 쓰레받기 이런 걸로 물 퍼내느라고 난리 났어. 200mm의 비가 내린 경북 고령에서는 장미와 상추 농가가 침수되는 등 논과 밭 6.8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낙동강 하류도 넘쳐서 한때 부산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강 중상류인 경남 합천과 경북에 많은 비가 온 데다 만조까지 겹친 겁니다. 충북 음성에선 넘치는 하천물에 57살 김모 씨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런 국지성 폭우는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는 아니라고 했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지난 장마 기간의 강우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좁고 긴 강수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고 있어서 정확한 예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중부 지역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진 오늘 새벽 한반도 위성 사진입니다.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구름띠가 중부지방에서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 지나간 이후 북쪽에선 찬 이동성 고기압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남쪽엔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 두 고기압 사이로 좁은 틈이 생겼습니다. 대만을 거쳐 중국까지 올라온 열대저압부에서 공급하는 수증기가 이 틈을 따라 유입되며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좁은 구름띠는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 갑자기 수증기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강수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이틀간 경남 산청 411mm, 전남 구례 374.5mm, 전북 장수 33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장마 기간 내렸던 평균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전과 충남 북부에 내린 비는 200mm가 넘습니다. 이 구름대가 오늘 밤엔 경기와 강원 북부에 치우쳐 있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약간 남하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에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예, 수도권의 폭우 소식은 저희 뉴스 중간중간에도 소식이 들어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증가폭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가장 큽니다. 고용 쇼크에 이어서 분배 상황까지 악화되자 꺼내든 카드입니다. 예산안의 방점도 일자리와 복지에 찍혔습니다. 23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고 복지 예산도 162조 원까지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되겠죠. 잠시 후에 뉴스룸에 출연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가 내년에 대폭 늘어날 일자리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내년에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2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납니다. 늘어난 예산은 고용 쇼크로 특히 타격이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다 더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이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3조 7천억 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보다 5,70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과 아동 안전지킴이 1,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 4천 개 만듭니다.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6천 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 인력 등 경찰관 6,300여 명, 집배원 2,300여 명 등입니다. 지난해 12,000명, 올해 2만 7천 명에 이어 내년에 다시 공무원 충원 규모를 크게 늘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충격이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재정을 풀어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한시적 공공일자리와 공무원 충원만으론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고용시장을 회복시켜 민간 일자리를 늘릴 구체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지입니다. 예, 일자리 예산과 함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복지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12% 늘어난 162조 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35% 수준에 달합니다.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갈수록 가파라지고 있는 영향이죠. 늘어난 예산은 빈곤 노인, 실업가장, 한부모 가정 등에 집중 지원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내년 복지 예산은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건 기초연금으로 내년 4월부터 소득이 하위 20%인 노인 150만 명이 한 달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최대 270일로 지금보다 한 달 늘립니다. 한부모 가정,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2배로 늘어납니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는 14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월 13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높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 예산은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12%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의 비중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잘 거쳐 당장은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안 속에는 뉴스를 장식했던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도 담겨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의 호소로 공론화됐던 중증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 또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올말 들여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이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중증 외상센터에 직원이 딱 300명 있습니다. 임신 6개월 된 간호사가 헬기를 타고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배가 불룩해가지고 헬기에 뛰어오르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은 997억 원, 지난해보다 약 16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돈은 권역 외상센터를 현재 13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전국에 4대뿐인 119 닥터 헬기 2대를 더 사는 데 쓰입니다. 2016년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몰카 등 성범죄 우려에 남녀 공용 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민간 건물 452곳에 남성용, 여성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데 처음으로 예산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쓰이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총 1조 7천억 원입니다. 전기차 3만 대, 수소차 200대를 보급하고 도시 곳곳에 숲을 만드는 데 주로 쓰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 역사에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환기 설비 46대가 설치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잠시 후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잠깐 청와대를 연결해서 청와대 입장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정재윤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정재윤 기자, 비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뒤에는 뭐 괜찮습니까? 주변은 바람이 세진 않나요?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가 한 7시 반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자, 정부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청와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를 연결한 이유는 이번 예산안에 청와대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을 좀 더 확대했어야 했는데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면서 현재 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중에 정부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풀어서 정부의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게 맞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면 돈을 그동안에 덜 풀어서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이런 설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일각에선 지출이 너무 많아지게 돼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친 세금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올해와 내년도 이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이 늘어나는 이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인 이 재정 정책을 펼쳐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정부가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세수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내년 세수의 경우에는 30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초과 세수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그중에서 복지와 일자리, 이 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정책은 함께 추진돼야 할 종합세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빗소리가 지금 정 기자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정도로 아무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자, 일자리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낼지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청와대하고 엇박자라는 지적을 받아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떤 답변을 할지 여러 가지 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터뷰하시는 건 처음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 한 건 처음입니다. 근데 긴 시간을 드릴 수는 없긴 합니다. 네. 예. 오늘 뭐 워낙 다른 일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또 토론도 준비가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4조 원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디에 주로 중점을 두셨습니까?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일자리 창출. 예. 두 번째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간접적인 지원. 예. 세 번째는 고용 안전성 강화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실업급여라든지 이 세 가지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일자리 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일자리가 늘 좀 논란이 되는데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직접 일자리는 자칫 잠시 일자리로 생각하는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만 쏟아붓고 결국은 큰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는 못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거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직접 일자리 예산이 내는데 3조 8천억입니다. 예. 그 예산의 대부분은 이 고용 취약계층, 노인, 여성, 예. 장애우 분들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복지 예산하고 좀 같은 성격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성격이긴 합니다만 일자리에 중점을 둔 것이지요. 예. 노인 일자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빈곤율도 높은 데다가 이런 분들이 소득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예. 일하게 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또 장애우 일자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용 취약계층이 이제 주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노인 일자리 10만 개, 보육교사, 간호간병 서비스 8만 개, 복지 관련 일자리 확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고용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도 다른 카테고리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 뒤에 두 가지는 그래도 좀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직접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어서 예.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42조 원 넣는데 뭐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국회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예. 예컨대 17년 예산과 추경을 해가지고 일자리 효과 별로 없지 않았냐 했지만 사실 17년도에 일자리가 32만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18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4만 개가 만들어졌고요. 예. 다만 이제 7월달 5천 숫자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놀래고 이제 말 그대로 쇼크였죠. 저희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런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고정적인 분들이 항구적으로 일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 롤링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단기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빈곤 노인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우나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가는 일자리다. 다만 사람은 이제 조금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을 짜면서도 제가 아까 정재훈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청와대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것이다. 그 청와대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예산 다 짜놓고 왜 집행을 잘 안 하냐라는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을 실제로 다 짜놨는데 집행률이 떨어진다면 처음부터 그 예산을 촘촘하게 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러면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산을 늘려놨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 청와대하고의 소통 문제는 뭐 늘 하는 거고요. 예. 해년마다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예. 그 서로 입장을 제가 보고 드리고 또 청와대 입장을 대통령 말씀 듣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이라고 뭐 더 특별하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예산 집행이 부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나 작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9%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과 금년도 추경도 각각 60% 이상 70%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8월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 상황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 다만 국회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7월달 고용 쇼크 때문에 예. 그 5천 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도 5천 개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시차가 있는 문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32만 개가 만들어졌고 예. 금년에 14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7월 수정 갖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금년에 저희가 그 거둬들려고 했던 세금보다 더 돈을 많이 거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수입이 얼마 들어올 거다 예상을 해가지고 재정정책의 모양을 만드는데 예. 금년 작년 같은 경우에 20조 정도의 초과 세수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만든 재정정책이 나름대로 저희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입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예. 아니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 들어온 것에 비해서 덜 썼다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예. 금년에는 내년도 세입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세출 계획을 짰는데 예. 작년, 금년 이렇게 그 초과세수가 들어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12에서부터 15년까지는 저희가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짠 것보다 돈이 덜 들어왔어요. 적자였다는 얘기죠. 적자입니다. 예. 세입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금년과 작년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예. 세입 들어온 걸 보니까 돈이 더 들어온 걸 보니까 정부 쪽에 세입이 그만큼 더 들어왔다는 얘기는 민간 쪽에 있는 재원을 정부가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다시 민간에 보내면서 훨씬 승수 효과 높은 사업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애초부터 잘 짰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좀 반성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냐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재정 건전성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 크게 늘려서 예산을 짰을 경우에 그게 이제 재정이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김동연 부총리께서 직접 표를 만들어서 가져오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저희가 뭐 그래프도 있고 한데요. 예. 저희가 9.7%라고 하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최고의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였는데 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찬 걸로 채우냐는 이제 예산 사업의 질에 관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가 지금 질문하신 그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대 재정을 썼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건 뭐 예상이긴 하지만 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흔히 이제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니까요. 불경기가 계속되고 하면 세수가 덜 거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잘 거쳤다고 하지만 네. 초과로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짜놓은 예산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내년도에 세입은 저희가 보기에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세입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와 또 예컨대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주요 세목인데요. 저희가 그 여러 가지를 짚어봤을 때 내년도 세수는 비교적 양호할 겁니다. 예. 다만
후년도 이후는 내년도 경기라든지 조금 좌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후년도 이후의 세입은 제가 내년도에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까지는 적어도 제가 볼 적에는 계획하고 있는 세수 충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그 재정 건전성 문제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재정 수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1.6% 정도 GDP에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마이너스 1.8% 정도 될 것 같고요.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GDP 중에 우리 빚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8에서 39% 정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숫자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OECD 평균이 110%가 넘거든요. 예.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금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그 한 5년 정도 중기를 봤을 적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중기 지속 가능성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후년께 되겠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갑니까? 아니면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제가 답변 드리는 곤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결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그 시장의 그 수용성 또 사업주의 부담 능력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저희가 인상을 하고 가야 되는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맞고 가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수용성이나 사업주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적에 저는 좀 신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당초 계획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상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합의라든지 노측, 사측 또 우리 국민들 정서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시장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저는 그 속도에 대한 그 조절과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또 상당 부분 사람들한테는 중시되기도 하니까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고요. 저희가 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을 뭐 개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어차피 독립적인 기구이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시장과 이 경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일부일 뿐이지 그리고 실제로 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청와대 쪽에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인상폭이 계획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토론하기는 어렵지만 청와대나 또 당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또 시장의 수용도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그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그 말씀은 이른바 엇박자설에 대한 반론이시죠? 반론이라기보다는 그 엇박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경제장관회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18분이 오십니다. 장관과 청장 일부가 오시는데 그 회의라면은 그분들 중에서도 그 이견이 많으세요. 그러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걸 이제 원보이스로 냅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앵커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그래서 의결했는데 그 회의에서도 몇몇 장관님들이 제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내각과 경제장관들끼리도 서로 그 의견이 다른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저하고도 그 의견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의견이 다르지만 결론은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럼 왜냐하면 정책의 안정성이나 신뢰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뭐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살짝이든 아니면 그보다 조금 크게든 특히 장하성 실장과의 입장에선 두 분이 이 얘기가 사실 엇갈리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제까지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이 정책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언론도 당연히 관심을 가진 거겠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그 정책실장과 저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예.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내일 만난다고 하는 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우리들이 만나는 게 뉴스가 될까 이런 정도로 예.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자주 만나고 뭐 늘 통화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된 정책입니다. 예. 결정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불가역적으로 결정된 결정입니다. 이제 할 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잘 정착되게 하고 예. 정책의 목표를 내게 하고 또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분들을 조금 덜 예. 이 고통을 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가서 답변한다든지 또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적에 그와 같이 결정될 때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서로가 예.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나올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근데 자꾸 이걸 엇박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알겠습니다. 되면은 저희가 좀 예. 이 국정 운영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사실은 그 질문은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 네. 저희 JTBC도 그걸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수정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셔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동안 정부에서 한 정책 중에서도 제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해야 되겠다 예. 했더니 국회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처와 또 국회 내에서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것이긴 예. 하지만 제 생각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서 탄력 근무 문제 같은 것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예. 방송국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에 하나고 또 업종 중에는 방송 중에서는 JTBC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일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계절성 업종이 있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JTBC 혼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내년부터 물론 다 적용되죠. 예. 그러고 예를 들면 계절 업종이 있거든요. 여름에 성수기인 업종, 겨울에 성수기인 업종도 있고 직종에 따라서는 연구 인력 같은 R&D 업종은 밤을 새서 일해야 할 때도 있고 일 없을 때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3개월 시한 내에서 하는 게 이제 단위 시간인데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조금 신축적으로 조금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전제로 드렸다시피 이것은 노화 사관에 민감한 문제고 예. 또 국회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에서 시장의 수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을 예시를 든다면 예.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 노사 간 합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거고 예. 그런 면에서 탄력 근무 같은 것을 저희가 좀 공론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노사 간에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좋은 사인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측면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뉴스 끝나고 이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네. 토론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역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뉴스룸이 끝난 직후에는 저희들이 마련한 긴급 대토론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물론 고용 쇼크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들이죠. 방금 김동연 부총리가 인터뷰에서 내놓은 여러 대책도 물론 토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토론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고용 쇼크와 생활 물가 상승 여파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2로 전달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기준치 100을 밑도는 것은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인데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7시 40분에 호우특보가 없었던 서울에도 호우경보가 갑자기 발령이 됐는데요. 그만큼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상암동 DMC 지하철역 앞에 취재기자가 급히 좀 나갔습니다. 최승기 기자, 조금 전까지 상암동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약간 빗줄기가 약해지긴 했지만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마치 퍼붓는 것 같이 굵은 빗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내린 건데요. 조금 전 7시 50분에 나온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 자, 갑자기 쏟아진 이유가 혹시 기상청에서 나왔습니까? 네, 남북 간의 폭이 매우 좁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경기 서쪽에서 서울로 북동진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서울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만 해도 호우특보나 아무런 기상특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7시 40분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비구름대가 갑자기 이동하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예, 상암 DMC역에 나가 있는 최승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까지 200mm까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가계 동향 통계에 불만을 품고 경질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국회 운영위에 나온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전임 통계청장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야당은 연산군까지 동원해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은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교체시킨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도 요 집권위기 이 시점에 대부분 차관급 인사를 했었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른바 윗선 개입설도 따졌습니다. 윗선의 말 잘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윗선이 누굽니까? 저는 의원님 통계청장을 잘 모릅니다. 전임 통계청장을. 그럼 장하성 통화한 적도 실장이네. 없고요. 장하성 실장님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고요. 또 원래 제가 모르는 분이. 제가 이 다 나중에.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세는 회의장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목이 날아가는데 누가 진실을 말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바른미래당도 사관을 극형에 처한 연산군이 떠오른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취임식에서 특정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청와대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장관 대여섯 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교육부, 여가부 등이 거론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결국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임에는 공군 출신 정경두 현 합참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연이어 육군 출신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장관 인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최근 송영무 장관을 교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 개헌령 문건을 보고받은 뒤 JTBC 등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기무사 간부의 하극상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취임 후 계속된 실언도 군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국방개혁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경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후임엔 공군 출신인 정경두 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육군 출신 장관으로는 국방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송장관에 이어 공군 정의장을 장관에 임명해 군내 육군과 육사 중심주의 문화를 뜯어고치고 임기 말엔 대선 공약인 문민 국방장관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 의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전략통으로 전현직 한미연합 사령관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북한에서 전해진 편지 때문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적대적이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CNN은 조금 전에 이 편지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무산을 경고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핵 협상의 주도권을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대화를 할 적기가 아니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협정 개정에 합의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말했습니다. 외신은 무역 전쟁의 장기전을 감수하더라도 북핵 협상에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새로운 설명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비밀 편지를 최근 미국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고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확실치 않지만 방북 취소를 결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대적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CNN은 김 부위원장이 편지에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미국이 종전 선언을, 북한은 핵 리스트를 맞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와 북한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은 8시 30분, 그러니까 14분 전을 기해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서울 중랑천 주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밤이군요. 자, 북미 관계가 삐걱대면서 또 다른 관심은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회담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삐걱대는 북미 관계도 조만간 다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중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곧 있을 9월 남북 정상회담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치는가요? 남북 간의 제3차 정상회담은 9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남북 간에 합의를 했고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인데다 정상회담 준비도 구체적이지 않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청와대 분위기는 다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히려 북미 관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측은 늦춰지는 실무 준비도 날짜만 정해지면 집중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진통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북미가 모두 대화 의지가 확고해 조만간 협상이 다시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경찰이 2009년 쌍용 자동차 파업을 진압하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는 금지된 고무탄이나 테이저건까지 쐈다는 것입니다. 또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한 것은 경찰 지휘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열을 맞춰 공장을 에워쌉니다. 헬기가 건물 위로 물을 뿌리고 지나갑니다. 옥상에선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있었던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 현장입니다. 경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무탄, 테이저건 등 금지된 장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전 수행엔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헬기가 살포한 액체도 물이 아니라 최루액이었습니다. 모두 과잉 진압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특히 공중을 통한 그 작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 헬기를 이용한 바람 작전, 혼합 살수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고, 이 같은 작전을 최종 승인한 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쌍용차 공장이 있는 경기도 평택을 관할하던 조현우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는 강희락 경찰청장을 건너뛰고 청와대 승인을 직접 받은 겁니다. 이후 조 청장이 경찰 50여 명을 댓글 부대로 동원해 쌍용차 노조에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진상조사위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만취한 채로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 등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이었고 숨진 이들은 박 씨 회사의 배우들이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화물차 뒷바퀴가 나뒹굴고 주변엔 파편이 가득합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의 토평나들목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둔 25톤 화물차와 2.5톤 공사용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는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이자 공연기획자인 45살 황민 씨였습니다. 이 사고로 황 씨의 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20살 여성 유모 씨와 33살 남성 유모 씨가 숨졌습니다. 2명 모두 박혜미 씨가 운영하는 뮤지컬 공연 회사에 소속된 배우였습니다. 며칠 서 있었어요. 장마 동안 일 보다가. 사고 나는데 그 상대방에서 음주 받아버렸다면 자고 있지. 그 진짜로. 운전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황 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아시안게임의 한국 대표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술을 마시다 자리를 옮기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원 입구에 임신 중절 수술은 거부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17일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입니다. 여러 가지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지목하고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낙태가 포함된 겁니다.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 의료 행위지만 연간 최소 10만 건 이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술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임산부는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무리해서 이런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임신과 여성을 위한 그런 법규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복지부가 왜 이 시점에 개정안 시행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낙태를 금지한 모자보건법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재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예민해진 의사를 자극한 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불법 행위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낙태 수술 처벌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나서서 굳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만큼 상당 기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서 BMW의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MW 독일 본사 측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화재의 원인이 한국인의 운전 습관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오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BMW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인터뷰보다 6개월 전에 이미 한국 운전자의 성향 탓이라고 결론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자 중국 신화통신의 BMW 본사 대변인 인터뷰 기사입니다. 프라이 대변인은 한국에서 화재가 집중된 원인이 한국의 교통 상황이나 운전 습관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화재 원인을 한국 운전자에게 돌리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BMW 코리아는 인터뷰 기사가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오역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화통신의 오보로 확인됐고요. 신화통신이라면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의 문제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BMW가 올해 2월 환경부에 제출한 부품 결함 시정 계획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BMW 측은 화재 원인에 대해 해외와는 다른 한국 도로 주행 환경 및 운전자 성향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 인터뷰가 보도되기 반년 전에 이미 BMW 내부적으로는 한국 도로 특성과 운전자들의 습관 탓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BMW 코리아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2월은 올해 처음 BMW 차량에서 불이 난 지 불과 한 달 뒤였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 등 초기 대응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교단 결정에 대해서 신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 학생들은 동맹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내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9년 이후 29년 만에 수업을 거부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2학기 개강 예배가 끝나자 비상 학생총회를 열고 동맹 휴업을 논의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총회에 참석한 739명 가운데 470명이 휴업에 찬성했습니다. 불법 세습 사태에 대해서 일단 학생들이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은 오늘부터 교단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수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장신대가 동맹 휴업에 들어간 건 1989년 학내 민주화 등을 요구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수업을 받을 권한은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리잖아요. 그 권리를 놓아가면서까지 사회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단 총회에서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 명성교회 세습 사건은 총회가 아니면 바르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와 함께 촛불 집회 등의 세습 반대 운동도 벌일 방침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명성교회 세습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곳은 교단 재판국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재판국의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의 논리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단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가 나서서 재심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도록 그렇게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인정한 교단 재판국의 판결문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세습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편 대목입니다. 재판국은 세습이란 용어를 쓰는 건 재벌을 향한 반감 혹은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취임을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주장한 명성교회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또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은 헌법에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국은 김사만 목사가 은퇴한 지 2년 뒤 아들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교회의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세습을 불법으로 판단한 7명의 재판국원은 별도 의견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교단 헌법이 사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한 파이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와 파이프 자재 등을 태우며 연기를 내뿜었고 화재 현장 주변에서 연기와 재가 섞인 검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값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다주택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자금 출처 검증이 강화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변칙 증여와 세금 탈루를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 음료를 팔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학교 안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 음료를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선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자판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태백산 안에서의 모든 무속행위를 금지하고 오는 11월 3일까지 움막 등 무속행위를 위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시설물 11개를 철거했고 이번 철거 대상은 34개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산은 무속인들에게 민족의 영산으로 일컬어져 자연을 훼손하고 산불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속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를 표시한 문서를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적도에 그려진 땅의 위치가 실제와 맞지 않는 곳이 전국의 15%입니다. 40년 동안 일궈온 과수원을 갑자기 남의 땅이라고 통보받는 일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안으로 험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과수원이 나옵니다. 한 가족이 40년 전 땅을 산 뒤 밤과 감나무 등을 길러온 과수원과 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가가 자신의 땅이라면서 퇴거 통보와 함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땅 주인은 자신의 땅을 그려놓은 정부 지적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일궈온 과수원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엉뚱한 곳을 자신의 땅이라고 표시했던 겁니다. 5남매가 이 밭에서 부모님들이 농사 지어갖고 저희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시켰고 재산적인 가치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상에는 하천 옆에 밭이 있는데 서류상의 장소는 전혀 다릅니다. 서류상으로 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와봤습니다. 지도상에는 없던 하천이 중간에 흐르고 있고요. 이 도로를 지나서 저쪽부터 이 왼쪽에 산 60m까지가 밭이라는 겁니다. 돌산이 있어 예전은 물론 지금도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땅입니다. 시에 항의를 했지만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지금 부담이 상당히 커요. 땅의 위치와 경계를 정해놓은 지적도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평범한 주택 화단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 담장 건너편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건설사에서 꽂아둔 겁니다. 담 건너 아파트 재건축에 나선 건설사가 측량을 한 이후 이곳이 경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측량을 통해 경계를 표시한 말뚝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1m가 더 넘는 곳에 새로 빨간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빨간 깃발을 기준으로 구획이 결정될 경우 김 씨의 땅은 등기상의 땅보다 23평방미터가 줄어듭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까지 진짜 난 대한민국에 살아서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관련 서류와 자료를 모으던 김 씨는 경계선이 조금씩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1986년 이전 지도에는 없던 꺾인 선이 생기거나 꼭지점의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시청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구역의 원본 지도가 낡아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상의 0.1mm가 실제로는 12cm다 보니 1mm만 잘못 그려도 실제 땅에선 1.2m가 차이 나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위치가 맞지 않는 곳은 전국 땅의 15%가 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지적도 자체가 1912년 일제가 그려둔 자료를 바탕으로 해 정확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적도가 오래되다 보니 한 마을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마을입니다.
상당수 건물이 원래 기준에 맞지 않게 지어졌습니다. 실제 건물이 지어진 경계대로 땅 구역을 다시 설정하자 곳곳에 표시들이 붙었습니다. 소유자들이 내 땅에 대한 경계가 좀 집착이 강해서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계속 내 땅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측량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지적도 문제로 매년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3,8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3년부터 재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소규모 지역이나 개인들은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자신의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심정일까요? 자신의 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만큼은 불신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정부가 돼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2.5기가 기가 프리미엄. 요즘엔 집에서도 고화질 대용량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5그릇, 2.5기가 이해하기 쉽죠. 2.5기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나눠 파킹 너무 많아. 사람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1기가 500메가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온 가족이 동시에 나눠 써도 기가급 속도, 기가 프리미엄. Come on, bro. SK Broadband. 네, 지금 손석희 앵커가 긴급 대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 스튜디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날씨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기습적인 게릴라 폭우가 이어지면서 조금 전 오후 8시 반에는 서울 중랑천에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주요 하천에 연쇄 범람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마포구 불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령된 홍수주의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한강 홍수통제소는 30분 전인 오후 8시 반 중랑천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범람 위기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도심 하천은 빠른 시간 안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있는 마포구 불광천도 8시 20분부터 통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건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중랑천에 대한 홍수주의보는 중랑교 수위가 5m를 넘어가면 내려집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랑천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돼 인근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면서 물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수도권에는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경기도 김포에 169.5mm, 고양에 165mm, 의정부에 142mm, 서울 강북 지역에 140.5mm가 내리는 등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요, 강원도 원주는 145.5mm, 영월은 118.mm, 정선도 69.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좀 특히 좀 대비를 해야 하는 지역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오후 6시 반 기준으로는 경기도 김포, 광명, 시흥, 고양 등 수도권 곳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웅진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후 7시 50분부터는 경기도 부천과 가평, 강원도 춘천까지 호우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국지성 호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떤 지역에 얼마나 비가 내릴지 예측이 쉽지 않아 산사태나 침수 같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점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포구 불광천에서 최승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원고를 완성한 겁니다. 최고 과정에서 전 대통령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했어요. 그는 내가 썼다 이거죠, 그런 표현은. 네, 전두환 씨는 회고록의 퇴고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표현은 내가 썼다. 50 시절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전 비서관의 오늘 발언입니다. 전 씨 재판이 시작된 시점에 나온 주장이라 여러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은 달라지는 걸까요?
팩트체크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당시 상황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해 4월에 발행이 됐습니다. 네. 지은이는 전두환, 책임정리, 민정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 책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신부는 5.18 당시에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책에 쓴 겁니다. 조 신부의 유족은 이 책이 허위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은이인 전두환 씨를 지난해 4월에 고소했습니다. 1년간의 수사를 거쳐서 최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의 부분을 전 씨가 아니라 자신이 썼다고 주장을 한 거죠? 네, 전 씨가 2013년 이전에 구술을 통해서 초고를 만들었고 네. 이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민 전 비서관이 구체적인 표현들을 썼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런 주장이 사실이면 전두환 씨의 법적 책임은 달라집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결론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립니다. 분명한 건 피고인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네. 특히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전두환 씨는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전 씨의 주장이라는 본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회고록이라는 게 자기가 구술해서 일을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정리를 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사실관계 내용은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좀 미화하거나 뭐 포장하거나 그러는 거지. 팩트 자체가 없는데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창작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설사 이 표현 자체를 민 전 비서관이 완전히 창작했다라고 치더라도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책을 펴내는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전 씨의 법적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펴내니는 아들 전재국 씨, 출판사도 전재국 씨가 만든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쓴 사람이 어떤 표현을 넣었든 간에 전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회고록을 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대법원의 판례도 보겠습니다. 네.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즉 표면적인 표현보다는 조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전 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법정에서 다뤄질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럼 자신이 썼다고 나선 민 전 비서관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까? 명예훼손 사건은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필요합니다. 유족이 고소를 해서 혐의가 입증이 되면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미 재판 단계에 있는 전 씨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걸리는 시간만큼 전 씨의 재판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족 변호인에게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고소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전 씨는 지금 치매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강제 구인은 못합니까?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예외일 경우가 있는데 이걸 판단하는 건 재판부입니다. 2016년과 지난해 롯데 신격호 회장도 비슷한 사유로 두 차례 재판 정지를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전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JTBC가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던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20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손석희 앵커는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용 쇼크 한국경제 출근을 주제로 한 토론이 곧바로 1분 뒤에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